자, 상하반기 최신 판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제가 양해 말씀 하나 구할 게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원래는 친권후견 개정조문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일주일을 연기를 했어요. 그게 자료가 세팅된 안 된 게 아니라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아버님 기일이어가지고요. 아버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을 연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1년 됐는데 작년에도 딱 이맘때쯤 강의하고 전화 받고 나서 바로 고대병원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시험 준비할 때가 볼 때가 왔다는 거죠. 시간의 빠름을 계속 느끼시면서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상하반기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 일단은 요거는 항상 계속 보셔야 돼요. 기출 최우선의 원칙은 매년 지켜지셔야 됩니다. 특히 2차까지 어느 정도 보고 오신 분들은 최신 3개년은 달달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최신 3개년 기출문제는 달달 암기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짝수시, 소위 말해서 짝수시 이상이신 분들이죠. 물론 10개년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요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자, 그리고 미기출 4개년 최신 판례를 반드시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15년 상하반기 판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형법이나 헌법은 많이 나오는데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15년 상하반기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미기출 4개년 최신 판례 중에 비슷한 거 있었는데 유사한 거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끄집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해드렸던 요거에 상하반기를 합치면은 완벽한 미기출 최신 판례 5개년이 나올 거예요. 최신 판례가. 자, 그리고 16년 변호사 시험 기출은 꼭 풀고 가셔야 됩니다. 요게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판례 그 자체를 꼬았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그대로 낸 게 아니라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 사안 주고 밑에 판례가 워낙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시 자체는 어려운데요. 16년 변시는 판례 사안을 그냥 꽈버렸습니다. 판례 사안 변형이었죠. 보면은 판례 안 같아요. 판례 아니에요. 생이론이 나온 거예요. 생이론. 생이론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변시는 원래 특징 자체가 판례 일변도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들을 많이 배출해 주거든요. 이론도 많이 나왔어요. 기본 이론들이죠. 그런 게 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설 막 판례 이런 게 있었던 건데 대표적으로 요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건데 사법시험도 기출이 한번 되는데 한번 살펴보시 잘 봐보세요. 요거는 제가 지금 추가한 겁니다. 주민등록과 인도는. 자, 요놈한테는 퇴거밖에 안 되죠. 퇴거예요, 퇴거. 철거는 안 됩니다. 철거는 이 친구한테 하셔야 돼요. 요게 이미 기출이고요. 근데 요놈의 병이 미등기 양수인이면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지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외 철거 가능. 까지는 공부를 하셨는데 자 이제 문제는 과연 반환, 토지의 반환이에요. 토지의 반환. 요거 말고요. 철거와 같은 내용인 반환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수님 기본서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판례밖에 몰라요. 다수설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판례는 부당건축이죠. 부당건축. 무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단건축에 한해서는 이건 무조건 직접 점유자로 한정을 시켜버려요. 피고 적격자가. 근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요거죠. 토지의 반환.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누구냐?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이 얘기는 즉슨 우리가 많이 봤던 건물 그 자체가 대지점유. 대지점유. 원래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사령에 등장했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렸어요. 변시 같은 경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안 나왔어요.
견해 대립이 정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잘 안 내시고 계속 요쪽에 냅니다. 요쪽에 낸 다음에 그럼 이거 하나 내고 싶어. 건물 그 자체가 대지를 점유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부당이득을 내버린잖아요. 부당이득은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 을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지. 요놈한테는 부당이득을 청구를 못하는구나가 기출이죠. 우리는 반환의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시험이 항상 요게 나왔으면 하는 게 항상 바람이었는데 그거를 못 내시니까 부당이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판례가 요게 12년 기출이었는데 요 판례가 요 얘기를 그대로 하죠. 대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지 건물의 점유자가 아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는 항상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리고 나서 13년도 기출 요거랑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무단점유, 간접점유, 그리고 얘가 임차인, 직접점유. 여기서는 또 반환을 안 건드렸어요. 반환을. 왜냐면 어차피 건물이 얘 거니까. 둘 다 얘 거죠. 저기서는 건물 자체는 을 건데 둘 다 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깔끔하게 부당이득만 들어갔죠. 다 되네. 부당이득이. 이거는 부진정 연대였다는 판례 13년도 기출이었죠. 두 가지만 비교 유의하신 다음에 변호사 시험 기출 지금 하나 해드리면서 요런 게 있었구나. 생기본기 상속회복 청구권도 생 이론이 나왔죠. 상속인이 자기만이 독자적인 상속인이라고 주장해봤자 그거는 상속회복 청구권이 안 돼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어야 됐죠. 그냥 생이론이 나왔어요. 암만 판례를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기본 이론들. 그럼 우리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본 이론을 가지고 판례를 해석할 거니까 시험 문제를 품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도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의 상하반기 특징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매년 하지만 엄격 적용이 정확하게 항상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5개 안짝 예상합니다. 5개 안짝. 5개도 지금 제가 많이 부른 거예요. 2개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다. 2개 나오면. 그러니까 현재 14년, 13년, 12년 요 세 가지는 완전 마스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기타 다른 국가시험에 등장한 지문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001번 법률행위 해석 방법입니다. 15년 10월 15일자인데 내용 그 자체는 이미 기출이 한번 됐어요.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모 박스 1번. 자, 보시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헌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내용 인정하고요. 밑에 이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그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기본서가 없으면 절대 요 내용을 몰라요. 기본서가 없으면. 법률행위 해석 자체가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연적 해석에서는 우리가 봤던 판례 5표시무에 한 번 나왔다. 맞나요? 5표시무의 원칙. 자, 그리고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토탈적으로 얘기하는 계약 당사자 확정 매년 나올 거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요런 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요런 판례들을 보면서 법률행위 해석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던 거 이건 일단 한번 등장했어요. 기출이 5표시 부여원칙. 그리고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매년 등장이죠. 대리 작년에도 나왔고요. 예금 계약 나왔고요. 부당이득에서 나왔죠. 명의신탁 당연히 나올 거고요. 요거는 3자간이랑 계약 명의신탁을 어떻게 구별하냐. 과연 누가 법률계약, 매매계약의 당사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명대출,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표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은행이 청구했는데 우리 명의 빌려준 자는 나는 법률상의 효과기속을 부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싹 다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죠. 양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통정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확정 논의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놈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된 판례가 나오는 거죠.
무효행위 전환이라든지 무효행위 추인이라든지 그걸 신분행위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네모박스 1번은 올해 1차를 합격하시면 2차 민소법 가서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줄, 문헌대로의 의사표시 존재한 내용을 인정한다.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특히 처분문서니까 매매계약, 대표적인 사문서 처분문서죠. 도장을 빡 찍었다. 형식적 증거력 통과, 실질적 증거력 확정. 자, 근데 보세요. 이와 달리 해석하겠다. 안 되죠. 이유인 즉슨 우리는 이미 표시주의 절충설로 게임을 끝내놨어요. 의사표시와 함께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하시는 거죠. 의사표시 해석. 그랬을 경우 판례 자체가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우리는 표시된 내용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겠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 지금 표시된 문헌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당연히 원칙. 이거에 대한 예외가 법률행위 해석론 중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문 해석이 여기 딱 등장하죠. 이것도 기본사니면 안 보는 내용. 예문 해석. 단순 예문에 불과하다. 끝. 그리고 나서 보세요. 신의칙 딱 나오죠. 네모박스 2번입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근데 지금 처분문서라는 실질적 증거력을 깨야 되는데 명문의 규정에 있는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추상적 일반적 규정인 신의칙으로 깨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번째 줄,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신의칙은 구체적 타당성을 조금 더 도모하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 보세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딱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암기하기보다는 요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기출 판례가 뭐 있었지? 특정 채무 제한, 책임 제한. 요게 기출됐죠. 특정 채무 책임 제한. 분명히 특정 채무는 이미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특정 채무, 확정 채무는 됐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권 부정.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제한해 보겠다. 책임을 제한해 보겠다. 원래 불특정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기타 등등 보증인 의사고려 없이 의사타진 없이 그냥 규모를 고의적으로 확대했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요. 특정 채무에서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요게 기출됐죠. 바로 요 지문 타고 요 판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요 판례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5년 판례를 봤지만 요거를 공부하기 위함이고요. 요거를 공부하기 위함이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특정 채무. 근데 1번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과연 기출지문들을 몇 개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자, 그 다음에 002번은 별표 3개지만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형사보수, 성공보수 약정. 이제는 103조 위반, 장내효. 요렇게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장내효입니다. 장내효. 이게 형사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약정은 그 신의칙 판례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변호사 보수약정은 일단 유효한데 그거 신의칙 벗어나는 초과 한도 부분만 무효로 하겠다. 맞나요? 08년 기출이었죠. 그거를 떠오르시는 겁니다. 그거. 그 민사사건 보수약정, 변호사 보수약정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절대 대입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일부 무효 법리를 들어가서 초과 부분만 무효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003번 변호사 시험 최민출이에요. 한 4번 정도 나왔네요. 003번. 근데 이게 민사소송법 지문이 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특성상 민사 종합 사례가 등장. 근데 사법시험은 소송 판례가 나오긴 하는데 민법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거. 이건데 요 놈은 소송 판례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갑이 보험회사인 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인 을에게 야, 너 한번 소송에 참가해봐. 소송 참가를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서화해서야 되겠죠. 그래서 송달이라는 표현을 딱 합니다. 자, 문제는 요놈의 소송고지가 과연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는, 그럼 보세요. 지금 최고라는 걸 이제 최신 판례나 기타 등등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최고 자체를. 그럼 어떤 걸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최고가 몇 가지가 있다. 요런 거는 근데 시험에 안 나오죠. 제3형식 신청. 그리고 소송고지. 요 놈 말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압류. 우리 민법에서 사법시험 경우에는 압류 추심 전부가 나오면 그냥 부들부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에게 A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 병에게 B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민법을 왜 끊임없이 공부하느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인적담보 보증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두 번째, 물적담보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들을 다 깨버리는 거니까. 막강 권한들. 그거 말고 그냥 묶어버리는 거. 보존 처분. 요게 민사집행법상 압류입니다. 압류. 여기까지가 좀 막강 권한이고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해요. 최대 채치, 제3자 채권 침해. 요런 게 더 익숙하시죠. 이거 제일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세요. 최대를 들어간 것과 압류 들어간 케이스가 완전 달라요. 요렇게 압류를 하면 이거는 이게 피보전 권리로 행사되기 때문에 A 채권이 압류되는 거예요. A 채권이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가볼까요? 요 놈이 최대를 행사했으면 이거는 B 채권이 중단돼 버리죠. 이게 완전 큰 차이점입니다. 결국은 자기 채권이 행사됐다는 것과 자기 채권이 행사 안 됐다는 것,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채권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최고라는 겁니다. 비채권에 대한 최고죠. 그럼 원래 알고 있던 내용 가볼까요? 최고라 하면 여기서도 압류니까 압류명령 송달 실한 표현을 쓸 거예요. 분명 우리 민법에서는 도달 개념을 써요. 근데 소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송달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14년 기출에서 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도달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과 같은 엄격한 개념 적용시킬 필요 없다. 이미 기출이었어요, 요게. 자, 그럼 송달 시부터 6개월 내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게 되는 이 친구 압류는 반드시 나중에 추심 받고 요거 추심금 청구 소송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판상 청구 들어갔으니까 압류시로 소급해버리죠. 압류시로 소급. 요거를 이제 올해 1차 합격하시면 제대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추심금 청구소송. 그러니까 압류 자체는 이미 기출이 뻔질나게 됐어요. 병은 절대 을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을도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청구는 하는데 돈은 못 받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죠. 청구를 왜 해두냐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요. 근데 을이 안 하네? 그러니까 최대 비채권 중단.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을채권을 일단 중단시켜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확보하기 위함. 근데 추심을 받으면요, 요 권한 중에 이제 을의 청구 적격이 상실됩니다. 오직 간만히 행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혹시라도 용어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되니까. 민사송법에서 공부합니다. 온리 당사자 적격이 얘한테만 있어요. 원고 적격자가. 전부는 뭔가요? 그거는 변제가 게임 끝난 거죠. 변제가 완료된 거. 자, 요랬을 때 소송고지를 해서 이걸 최고로 봤는데 과연 이렇게 봤던 송달 시부터 6개월을 기산할까? 아니면 여기서 재판이 확정된 종료겠죠, 종료. 요때부터 6개월을 할까라고 했을 때 판례가 여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농거만 찾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네모박스
요거는 이미 기출입니다. 보험금 청구 건은